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한 걸음 더 들여다보는 제주의 가치 재발견 5번째 시즌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그냥 지나쳐버렸을 제주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실 박경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 저희가 7코스와 8코스를 걸으면서 명소들을 둘러봤는데요. 네. 오늘은 몇 코스를 설명해 주실 원래는 건지요? 이제 그다음 9코스, 10코스에 해당되는데요. 네. 이번 코스에는 여기 이제 대평 이야기, 대평항, 그다음 난드르 이야기 좀 하고요. 중간에 이제 좀 걸어가면 이제 사계리 가면 사람 발자국 이야기가 좀 있고요. 네. 오늘의 가장 그 얘기가 많은 곳은 역시 그 모술포, 알뜨르 일본군 군사 유적지, 이 서남부 지역의 풍광과 이야기와 또 역사적 유적, 그걸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레 9코스와 10코스를 걸어봅니다. 작고 정겨운 대평포구에서 시작하는 올레 9코스는 총 길이 11.8km로 상록수림과 오름, 하천과 바다까지 천혜의 비경을 품은 길입니다. 올레 10코스는 안덕면과 대정읍을 잇는 해안 올레입니다. 총 길이는 15.6km로 마라도와 가파도, 산방산과 한라산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박수기정이라 불리는 해안절벽의 웅장함을 엿볼 수 있는 대평포구. 제주 올레 9코스는 바로 이곳 대평포구에서 출발합니다. 약 300년 전 마을이 형성된 이곳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대평포구, 아까 원래 이름이 난드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지요? 이 난드르는 지도를 보면 실제로 넓은 평야지대가 이렇게 바다로 쑥 나와 있어요. 난이란 말은 이제 밖으로 나아가다, 아, 난. 예,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들은 이제 넓은 평야잖아요. 네, 들으죠. 그러니까 들판 자체가 바다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경우가 제주는 많지 않은데 여기는 그게 도드라지게 보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캐라고 불리는 이 대평항인데 이 항이 옛 항구를 그대로 해서 지금 거기에 현대적인 시설들이 올라가 있는데 원래는 전체 지명도 당캐 또는 당포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원래 이 안으로 또 들어오면 지금 요 건너편에 저기가 당캐고 여기는 당클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당캐, 당클 네. 뭐 이런 말씀하셔서 그 네. 지명이 또 유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캐는 이제 개를 얘기하는데 네. 포구 개자 써가지고. 아, 포구. 예, 예. 그래서 원래 여기도 보면 지금 자연석기에 옛날 자연석으로 이렇게 배를 묶을 수 있게끔 해놓은 자국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제주도 포구는 원래 크게 보면 성창이라 그러는데 안성창, 박선창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쪽 포구가 있고 바깥쪽 포구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 포구는 이제 물이 들 때 쓰고 네. 바깥쪽 포구는 물이 빠질 때 쓰는 이러한 용도인데 여기도 이기가 당클이라고 불리는 여기가 안쪽 포구고 클. 당캐는 바깥쪽 포구에 해당이 되죠. 옛날에는 당캐라고 불렸고 또 일제강점기 때는 뭐 송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 네. 또 어떤 사연이 또 숨겨져 있습니까? 이 송항은 소나무 송자에다가 포구 항자를 쓰는데 사실 이 유래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없어요. 언어학자들도 유래를 알 수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 근데 제가 기록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 이 소나무 송자에다가 쓴 게 일본 말로는 이제 마스시 미나토라고 해서 소나무가 있는 항구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는 횃불이 있는 항구라는 말도 돼요. 일본인 제주학 연구자인 이지치 노리코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대평포구에 일본의 수산물 가공 공장 하야시가네가 들어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에서 조업을 시작한 하야시가네는 대평포구를 당캐가 아닌 송항, 즉 마스시 미나토라고 불렀는데요. 마스란 일본어로 횃불이라는 의미도 있어 횃불을 켜는 항구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야시나가 공장이 생기기 전에도 이 동네에 있던 옛 어른의 그 증언에 보면은 옛날에 고래 공장이 더 그 이전에 있었고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이미 100여 명 이상이 여기에서 거주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굳어져 가지고 사용됐던 거죠.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당시에 야간 조업까지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은 일본인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보면 도대불 우리 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도대불을 켜서 밤에 폭우로 배가 들어오시는 항구란 말이죠. 거기서 착안해서 마스시 미나토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불이 있는 항구라는 말을 송항이라고 부른 거죠. 도댓불은 야간에 선박들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항구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일본인들이 붙인 도댓불이 있는 항구라는 의미의 명칭인 송항. 그 이전 원나라 시대엔 탐라의 말을 실어 나르던 포구로 사용됐습니다. 대평 포구. 포구하면 고기잡이를 떠올릴 텐데 여기는 유독 뭐 말하고 인연이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보이면 저 길이 보이죠? 아, 이렇게 구부러진. 예, 예. 네. 저게 저 박수기정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오솔길이거든요. 저게 이름이 멀질이에요. 제주도 말 멀질. 멀질. 멀이 뭡니까? 말이죠. 네. 말이 다니는 길. 그래서 지명이 말이란 게 남아 있잖아요. 아, 지명으로 굳어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대에 여기 지금 일로 올라가면 월라봉이라고 그 큰 오름이 하나 있고 그 오름 밑에 박수기정 위로에서 평평한 지대가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이두엇이라는 장소인데 네. 거기에 이제 한때는 뭐 농사도 짓기도 했지만 예전에 거기다가 말을 모았다가 이 길로 내려와서 배에 실어서 진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제야사학자였던 고용희 선생 설에 의하면 어쨌든 원나라 때 말 운송이 됐던 것 때문에 당포라는 지명이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고용희 선생 설에 의하면 19세기까지도 이 말의 밀무역이 있었다 그래요. 밀무역이. 예, 모르게 말을 내다 파는 거. 말이 예전에는 뭐 노비, 세세 가격에 필라는 아주 고가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 말의 이제 무역을 정부에서 이제 못하게 하는데 네. 그래도 여기서 말을 모르게 싣고 나가면 얼마든지 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구르시오를 타고 한순간에 장산군도 이런 쪽으로 가서 중국과의 그 말 밀무역을 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대평포구하면 박수기정. 예, 박수기정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명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지명에 대한 네. 뭐 어떤 또 사연이 있는지요? 지금 저 절벽 네. 이걸 박수기정이라 그러는데 박수기정. 기정은 제주도 말로 절벽을 의미해요. 절벽. 그러면 이 박수는 뭐냐? 여기 지명유래에 보면 이 박수는 우리 바가지 할 때 박자 있죠. 아. 박세기, 이런. 뭐, 이런 거죠. 뭘 뜰 수 있는. 수는 이제 물 숫자를 써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뜨는 곳이 있는 절벽. 그게 박수기정이죠. 박수기정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박수물이라는 바위샘에서 기인합니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바가지 하나 들어갈 정도의 온폭한 곳에 모였다가 다시 바위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어떤 가뭄에도 메마르는 일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박수물에 대해서 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마을은 용천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양쪽에서 흐르는 이 냇물, 여기 마근굴물이라고 하는 물과 저쪽에 냇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내려오면 그 물을 떠다가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집에서 직접 우물을 파가지고 몇 군데는 먹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저 박수물은 생활용수나 이제 음용수로 쌌다기보다는 몸에 부스럼이 나거나 어디 좀 몸이 아프고 이럴 때 가서 저 물을 맞으면 그게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네.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쭉 그 좀 약수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음용수에서 나아가 약수로 쓰인 박수물. 용천수 하나 없는 대평리의 유일한 생명수였습니다. 그 올레길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박물관처럼 이렇게 시설물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예,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게 남제주 화력발전소잖아요. 네. 저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이 부지를 포함해서 이 주변이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죠.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AD 300년까지 예. 그 사이에 이제 있던 마을 유적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 화력발전소 짓기 전에 소위 구제 발굴이라고 하는데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 대규모 마을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제사 유적이나 마을 집터, 토기 막 이런 게 발견이 돼요. 그렇지만 또 화력발전소는 주민들이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 유적 중에 일부를 일로 옮겨서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곳이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터임을 알려주는 일종의 노천박물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 삼양동 산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는데 그렇죠. 거기는. 여기는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 발전소가 없었으면 네. 그런 식으로 재현도 할 수 있고 그럴 건데 그렇게 안 됐고요. 시기적으로는 거기보다 여기가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마을터는 산남, 한라산 이남 지역, 서남부 지역의 최대 마을 유적터거든요. 초기 철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까지 사람들이 생활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 화순리 마을 유적. 제주 서북부 지역에서 유행하던 송곡리형 취락이 서남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조성된 유적인데요. 토기와 석기류 등 출토 유물을 통해 화순리의 주거 생활, 경제 활동, 제사와 무덤 등 마을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대 선사시대 사람들이 마을터를 잡는 데를 보면 바다와 가깝고 그다음 물가와 가까우면서도 넓은 평탄한 그런 곳을 최적의 부지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여기도 보면 바다에서 한 단 올라온 평원 지역이에요. 넓은 평원 지역에다가 주변에 큰 계곡이 있어서 계속 물이 음용수가 구할 수 있도록 나오고 사람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고 넓은 지역이니까 이곳에서 뭐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마을터 주변으로 또 고인돌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이 고인돌이 옛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세력가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는 제사유적이나 이런 걸 통해 볼 때 나름대로 상당한 그 권력을 가진 집단도 존재했고 마을도 어떤 위계가 있는 그러한 큰 마을이었다. 북부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선사 유적이 바로 이곳 서남 쪽에서 발굴됨으로써 제주 선사 문화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9코스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걷다 보니까 이렇게 뜻밖의 이제 웅장한 이 절경을 마주하게 됐는데 여기는 또 어딘가요? 여기는 그 황우체변이라고 네. 지금 이 제 왼편으로 보면 정말 병풍 같은 삼방산 조면함 이 바위 줄기들이 정말 세세히 느껴질 정도로 웅장하게 펼쳐져 있고요. 네. 지금 저쪽 서쪽으로 보시면 길게 나와 있는 안반지대인데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용머리 해변이죠. 이곳에는 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자신과 같은 제왕감이 주변 나라에서 태어나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풍수와 술법에 능한 호종단을 제주로 보내 맥을 끊어버리라 명령했는데요. 호종단이 제주에 들어와 맥을 찾아 끝내 다다른 곳이 산방산 앞 용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 정말로 나중에 용이 승천할 때 왕이 탄생할 지경이다 해서 호종단이 꼬리 부분을 먼저 한번 내리쳐가지고 잘랐고
그 다음에 저 잔등 있죠. 목 지나서 어깨에 있는 요 부분. 잔등 부분에 지금 깊은 계곡이 이렇게 나 있죠. 예. 저기 호종단이가 칼로 내리쳐서 목이 잘린 그 자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주 깊게 움푹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용머리에서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제주도에는 그 후로 제왕도 태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제주도가 힘들게 산다. 라는 이제 섬의 한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전형적인 이제 자연 전설인데, 그래서 하여튼 여기 지나갈 때 저기 호종달의 칼자국이구나 한번 보시면서 가는 것도 올레길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나 해서 소개합니다. 용머리 해안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지형으로 수천만 년 동안 겹겹이 쌓인 암벽이 파도에 깎여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안의 형태가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용머리 해안. 그 위용처럼 용의 전설이 깃든 비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장소를 옮겨서 사계리 해안에 도착해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지요? 2003년에 세상을 떠들썩게 한 발견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해안 여기 퇴적층에서 예. 지금 요 뒤에 예. 바로 앞에죠. 그 선사시대에 사람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서 네. 한동안 엄청나게 뉴스를 타고 소란스러웠는데 2003년 대정읍 상모리와 사계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에서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을 비롯해 새, 코끼리, 소, 사슴 등 동물 발자국 100여 점 이상이 나왔는데요. 화석지대의 연대 추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7,000년 전보다 오래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혀졌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받아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여전히 그거에 대한 결론은 사실은 정확하게 떨어진 건 아니죠. 아닌데 지금 어쨌든 문화재 지표 상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걸로는 화석으로 지정한다 해서 했는데, 발견도 상당히 그 시끄러웠지만 발견 이후에 이 신석기 거냐 구석기 거냐에 따른 논쟁 때문에 또 더 시끄러웠던 일종의 화석 사건? 예.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계속 이게 퇴적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식 침식이 약해요. 예. 그래서 계속 깎여져 나가면서 그 지금 있는 것도 다 이제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밑에 있을 때는 우리 눈에 발견이 안 됐고, 우리 눈에 발견이 되니까 바닷물이 와서 지워나가는, 예. 약간은 상당히 철학적인 것 같잖아요. 네. 인간이 뭘 남긴다는 게 어떤 행위인가, 또 눈앞에 드러났을 때 그거는 영원한가라는 약간의 문명사적인 질문도 던지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네, 코스를 따라 걷다 보니까 저 뒤쪽에 보이는 형제섬이죠. 네. 형제섬도 보이고 참 절경이 아름답는데요. 그렇다면 저 형제섬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어떤 게 형이고 어떤 게 동생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두 개가 도드라지니까 네. 형제섬이라고 붙였을 건데, 네. 원래 이 문헌에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문헌에 보면 네. 관도는 관도라고 해요. 아, 관도요? 관도 그 구멍난 섬, 뭐 문처럼 생긴 거다 해서 관자를 써서 관도는 네. 현 동남쪽 시보리에 있는데 둘레가 오리이다. 돌이 있어 남북으로 대차여 있고 동쪽에 큰 돌이 있어 우뚝 서서 구멍이 성문과 같으므로 이름 지은 것이다 해서
지도나 문헌에는 관도라고 나와요. 관도. 예, 그러니까 문처럼 생긴 그 섬. 구멍난 섬이다. 실제로 뭐 일설에는 저 위로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그 이어져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설도 있는데 이쪽에 지금 낮은 쪽 있죠. 예. 좀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네. 저 섬이 더 큰 섬이에요. 작은 게. 딱 보기에는 뭐 이쪽 오른쪽 게 그래서 훨씬 커 오른쪽에 보이는데. 형처럼 보이죠. 네. 근데 사실은 위에서 보면 왼쪽 있는 것이 형 같고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 커서 형 같죠. 네. 그래서 아까 형제섬 누가 형이냐 했을 때 답을 못한 게 그러니까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지금 저기 이쪽에는 송악산 저게 한 7,000년 정도 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지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7,000년 전에 형성된 수성 화산차의 머리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설도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숙종 38년인 1712년 8월 용 2마리가 형제섬 앞에서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여파로 해일이 일고 큰 바람이 불어 섬 앞에 있는 거문질이라는 동네에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가옥 66채가 파괴되고 모래가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가 논밭에 떨어지면서 피해가 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해변에 소나무 막 하늘로 날아다니고 막 논밭이 피해가 컸다라고 하는데 네. 과학적으로 유추해 보면 네. 그 우리 동해안에 자주 벌어지는 용오름 현상이 있죠. 토네이도. 아, 용오름. 뭐 그런 거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진짜 이제 전설 같은 거죠. 사계리에 효심이 깊은 삼형제와 해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행복한 이들의 모습에 심술이 난 영등신이 바다에 바람을 불어 큰 파도를 일게 했고 물질하던 어머니는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형제들은 갯바위에서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바위로 변해 형제섬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영혼이 이제 어머니를 찾아서 떠났고 몸은 남아서 바위로 남았다 하는 이건 좀 애잔하고 슬픈 전설이 두 번째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관적으로도 상당히 독특하죠. 네. 그래서 이 해안 저 사람 발자국 화석이는 앞으로 쭉 걸어오다 보면 저기 한라산이 보이고 월라봉에 박수기정, 삼방산, 여기 송악산, 형제섬 마치 잘 만들어진 세트 같은 자연의 어떤 연출된 것 같은 공간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면서 한 번쯤 형제섬에 얽힌 이야기도 떠올리면서 가면 어떤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걷다 보니까 송악산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뭐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마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밑에 보면 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뭐 진지동굴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도가 참 천혜의 보물섬인데 수많은 백사장이나 아름다운 경관지들을 보면 4.3 때 네, 학살터가 대부분이고 또 성산포나 수월봉이나 여기처럼 이런 명승 경승지들은 가보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서 네, 그 일제 침탈의 흔적이 지금 거의 뭐 7, 80년 지나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섬 자체가 아름답지만 또 슬픈 역사의 배면이 있다 항상 느끼게 되는데 네, 지금 저기 보이는 요 하단부에 구멍이 쭉 나 있죠. 네, 총 16개 16개. 동굴인데 동굴은 원래 자연적으로 조성된 걸 얘기하는 거고 엄밀하게 갱도죠. 인간이 인공적으로 판 거니까. 갱도. 그래서 진지동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는 별로 그 말에 동의 안 해요. 진지갱도가 원래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지동굴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 해군 자살특공부대 공격시설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일본 해군 특공기지 경납고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래서 신요라고 하는 자살보트, 보트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자살보트로
바다에서 들어오는 적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특공기지 흔적이죠. 그리고 지금 저기 물이 이게 완전히 조간대가 드러날 정도로 물이 이제 썰물이 되면 저기에 그 예전에 유도로 이렇게. 보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유도로 흔적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곳이고, 이 신요 보트의 자살 특공기지 경락구를 이해하려면 결치로 작전이라는 거, 항상 저희도 돌아가다 보면 일제 때 얘기할 때 이 말이 나오는데 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결치로 작전이란 1945년 제주도에서 일제가 준비했던 일본 본토 방어 작전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된 일본은 일본 내 6개 지역과 일본 외 1개 지역, 총 7개 지역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7개의 작전 중 일본 본토가 아닌 유일한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일본은 제주도에 대규모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전에 돌입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결치로 작전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 결치로 작전이 제주도 오름 곳곳, 그 다음에 이런 해안 절벽 곳곳에 이런 역사적인 흔적을 남긴 거죠. 근데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하면서 실제로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걸 준비하는 거의 45년도 4월부터 8월 사이에 제주도에 모든 그 힘을 쓸 만한 이 일꾼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고 굴을 파고 이 작업에 동원이 됐고요. 밑에 있는 16개 외에 절벽의 중간에 관측소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17개인데 그중에 2개는 원래 해식 동굴이에요, 천연. 나머지 14개는 인공적으로 판 깽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 실제 지금 저기 소나무밭 보이죠? 네. 저기가 그 송악산 외륜부인데 저 속에도 1.5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내부의 동굴이 있어요. 인공동굴. 갱도가 있고 41개의 출입구가 뚫려 있어가지고 방어진지가 외륜부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로 덮여서 잘 눈에 안 띄지만은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지나온 월라봉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곳에 결치로 작전의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가 30년 동안 일제한테 억압당하고 강점당한 거 맨 끝물에 제주도를 진짜 비극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일제의 마수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걸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본토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 사수를 위해 섬 전체에 무수한 동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1945년 8월, 제주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요새였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그 속엔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송악산을 뒤로 하고 한참을 더 걷다 보면 아름다운 경관 너머 또 하나의 아픔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오름의 모습은 마치 파묘 후 남은 무덤을 연상케 합니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서달로름 예비검속 희생자 학살터인데요. 네. 먼저 예비검속이라는 뜻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비검속은 그러니까 이제 좌익 활동 경력자나 네. 어쨌든 사상이 좀 불온하다 하는 사람들을 그 전에 사전에 파악해서 예. 명단을 만들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금한 이런 거를 예비 검속이라고 그러고, 그런 명단에 들어간 예비 검속자 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좌익 사상 전향자인 보도연맹원들이 전국에서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희생자 수만 최대 20만 명.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들은 재판도 없이 경찰과 군인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국민보도연맹의 제주도판이 바로 제주도 예비검속 학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부와 또 다르게 4.3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4.3과 관련돼서
가족이 누군가가 뭐 활동가였거나 이러한 거 있는 사람들은 예비검속으로 이미 찍혀가지고 명단이 다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한 800명 정도가 제주도 예비검속으로 이미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죠. 그러면 그 4.3의 비극의 이런 굴레가 한국 전쟁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섣달로름 예비검속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1950년 8월 20일이거든요. 이 날은 6.25가 발발하고 얼마 안 된 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육지부에서는 그 형무소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보도연맹 이제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제주도에서는 이 예비 검속자들이 검속돼서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6.25가 발생한 직후, 그러니까 6월 말에 이미 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을 불시에 다 이제 구속을 시켜가지고 제주도 내 4군데 그 경찰 관할 구역이 있는데 각 구역별로 검속자들을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검속을 한 거죠. 당시 대정, 한림, 한경, 안덕 등 제주 서부 지역은 모슬포 경찰서 관할이었는데요. 모슬포 경찰서 관내 예비 검속자들은 약 300명, 이 중 200여 명은 절간 고구마 창고에 갇혔다가 1950년 8월 20일 서달노름에서 무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섣달노름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때 제주도는 이미 대량 그 양민 학살이 끝난 때예요. 3만여 주민이 이미 6.25 전에 제주도는 다 죽었단 말이야. 더 죽을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이게 벌어지니까 제주도 내에서도 다시 불순물자를 석관해가지고 죽인 셈이죠. 근데 정말 억울하고 이 안타까운 건 아무 죄도 없는 뭐 교사 또 유지분 또 뭐 할 거 없이 그 지역사회에서 4.3의 그 어려운 초토화 학살을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분들인데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나니까 또다시 끌어다가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서쪽에 있는 알노름이라고 해서 섣달노름인데 원래는 여기도 둥그렇게 이렇게 솟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여기가 이제 일본군 항공기지의 폭탄 창고가 돼요. 그래서 오름에 지하를 뚫러서 깬돌을 만들어서 안에 굴을 파고 그 안에 폭약을 넣었다가 항공기에 실어서 폭격하고 했는데 45년도 항복 이후에 미군 폭파단이 와가지고 이걸 폭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폭발하면서 오름이 꺼진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덩이가 생겨가지고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모슬포 주민들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학살을 한 것이고 그 장소를 여기로 택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렇죠. 아무나 접근 못하고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재단에 보면 고무신들이 나 있죠. 네. 이게 이제 일설에 그 들리는 그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날 새벽에 절간 고구마 참고 있던 분들이 영문 모르게 이제 트럭에 실려서 끌려 나가는데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가면 우리가 죽는구나라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저 모슬포 출발해가지고 이 알뜰까지 오는 사이에 자신들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고무신을 하나씩, 그때 다 고무신 신었잖아. 고무신을 하나씩 도로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오면 어딘지 알 수 있게. 그래서 지금도 여기 재단 위에 보면 까만 고무신들을 이렇게 올려놓아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유래가 있는 것이고요. 더 슬픈 건 보통 4.3 때 이제 학살을 당하면 주민들이 자기 그 형제나 부모 시신을 거두어 갔거든요. 근데 거둬가지 못하게 한 거야. 접근을 못하게 여기를 출입금지를 해가지고 접근해서 자기 형제 시신을 거두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게 최소한의 인륜인데 그것도 막아가지고 5년 9개월 동안 출입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 형제들이 죽어있지만 모셔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 오고 비 오고 뭐 이러면서 거의 6년 세월이죠. 6년 세월 동안
한 후에야 탄원서 올리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겨우 시신을 이제 인수하러 왔더니 뭐 확인할 방법이 방법이 없을 것 없죠. 같- 네. 그냥 다 백골이 되고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칠성판을 132개를 갖고 와가지고 논 다음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일단 두개골 하나, 어깨뼈 하나, 팔뼈 하나, 다리뼈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구씩을 칠성판 하나당 한 구로 만들어서 그냥 일단 숫자를 만들어서 네. 지금 여기 가면 백조일손 지지라고 공동묘지 가면 한 네. 구역에 지금 이제 역사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곳에 가서 132개의 무덤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비석에다가 백조일손 지지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조상의 한 자손. 네. 그러니까 백조상의 한 예. 자손. 조상은 누구누구지만은 누구누구를 가려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자손이다 해서 백조일손이라는 이름을 만든 상당히 지혜로운 이름이지만 상당히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 입장에 그 새벽에 영문도 모를 채 끌려가면서 고무신을 던지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는 장면은 아마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진 4.3의 광풍에서 살아났지만 예비 검속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는 모두 덧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시신을 찾기 위해 걷던 길, 그 길 위에 떨어져 있던 검정 고무신들, 자신들의 황망한 죽음을 알리려 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이들의 한이 이 길에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네, 이곳은 그 알뜨르 비행장, 일제시대 때 그 일본군 항공 기지로 네. 이용됐던 곳인데요. 지금은 뭐 농사들을 많이 지어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지만 여기 뒤에가 경납고죠? 예, 여기는 지명이 알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대전골보다 아래쪽에 있다 해서 알뜨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데 알뜨르니까 아래쪽엔 넓은 평원을 얘기하고 항공기지 활주로가 있을 만한 그러한 곳이죠. 여기 그 경납고는 몇 개 정도가 있나요? 현재 이렇게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게 19동이 있고 네. 한 동은 지금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네. 안 남아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말기에 네. 최종적으로 그 지어졌는데 그때 20기가 이 유계엄체 위에가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요게 이제 유계엄체라 그러는데 이게 20동이 그때 완공돼가지고 사용했던 걸로 나와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무계엄체라고 해서 벽만 이렇게 아, 예. 가리는 그러한 게 또 몇십 동이 있고 해서 활주로가 저쪽에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주로 항공기를 경납하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 갔던 서달오름 저기 있죠? 학살터. 예. 저게 폭탄고였잖아요. 탄약고. 예, 저기서 폭탄들을 갖고 와서 항공기에 꿰어 달면 예. 유도로를 따라가지고 이게 활주로로 나가서 이륙하고 이렇게 했던 구조죠. 1933년 일본은 대정읍 벌판에 알뜨르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 때는 수많은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해 비행장 인근에 경납고를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쟁이 막을 내리며 비행장은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역할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군사 유적을 좀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지금도 여기 부지 전체는 이제 국방부 소유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고 또 제값 주고 팔지도 못하고 거의 강제 수용 당해서 했는데 여기가 지금 난개발이 안 되고 남아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방부 토지여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전부 개발 열풍이 불 때 만약에 여기가 민간 토지였다면
거의 아마 여기 호텔이랑 뭐랑 지금 엄청나게 했겠죠. 그래서 역사 유적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보존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 활주로하고 이것도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그 가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누가 평화의 모습을 보고 싶다. 평화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전쟁은 보이죠. 우리 전쟁과 평화할 때. 평화의 모습은 다양한데 이 알뜰 항공기지에 오면 중간중간 경납고가 남아있고 활주로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기지는 사실은 살육을 위한 기지예요. 그런 도구, 무력 도구의 기지죠. 그런데 그거를 농민들이 한 땀 한 땀 농사를 지으면서 지워나간 거야.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밭 사이사이에 과거의 이 전쟁의 흔적, 전쟁 기기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추상적인 평화가 구체적인 평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례다라고 남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언젠가는 또다시 군사기지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켰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안 내놓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평화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지금 이대로 이걸 유지하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짓게 유지하는 것, 그게 난 평화를 지키는 모습이다. 여기를 다시 군사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고 아름다운 들판, 풍요로운 농촌 풍경과 대조적인 숨겨진 아픔의 현장. 진기한 풍경 속 감춰진 역사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곳, 알뜨르 비행장. 시간이 흐르며 모습이 변하고 형태도 바뀌었지만 역사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이번 시간 올해 9코스와 10코스를 둘러봤는데요. 작가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9코스는 좋은 경관과 옛날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고, 10코스 와서 좀 무거워졌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클로징하는 여기가 이제 대정읍 모슬포인데, 저는 여기 오면 그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대정읍 지역은 선사 유적부터 수많은 역사 인문 자원들이 있거든요. 나는 여기를 역사의 타임캡슐이라고 부르는데, 이 엄청난 역사 인문 자원들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한 30년 전부터 나왔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4.3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시줄 날 줄로 엮여서 정말 그 로마가 로마인들이 남긴 그런 미래 먹거리처럼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 대전골, 모슬포 여기에 수없이 많은 그 레이어에 담긴 역사 콘텐츠들이 제대로 활용되길 늘 기대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아픈 기억들도 미래 세대에 전해줘야 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눴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오래도록 남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